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최유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순환금융 논란에 중국 반도체 장비의 자리 우려, 여기에 창신 메모리 상장 후 폭등까지 반도체 업종 전반에 여러 가지 이슈가 겹친 날이었고요. 한편 국제유가의 급락은 뚜렷한 호재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키면서 오늘 3대 지수 중에는 나스닥만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간밤 뉴욕 시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뉴스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국의 DUV 장비 생산 돌입 뉴스는 사실 지난 5월에도 나온 뉴스이기도 한데요. 6MT의 상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했었고 폭등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좀 싸늘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조정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조정의 이유가 될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저희와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오늘은 국제유가의 급락에 반도체주 업종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날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0.5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18% 하락했습니다. S&P 500 0.02% 오르는 강보하권으로 마감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오늘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WTI 움직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8% 넘게 급락이 나오면서 배럴당 81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거래가 됐고요. 반도체 업종에는 이슈가 많았던 날이었는데요. 오늘 2.23%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을 이렇게 움직인 이슈는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마켓 무버 이슈로 오늘 시장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의 급락도 반도체 쇼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AI 투심은 흔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 장 초반은 유가 호재가 좀 강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은 완화가 되는 분위기고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멈춘 상황이죠. 전쟁 프리미엄이 빠르게 해소가 됐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 동반 급락이 나왔고요. 인플레이션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미 국채금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스닥이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결국은 이 유가 호재와 반도체 쇼크가 부딪히는 가운데 반도체 급락이 강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반도체 투심을 급냉시킨 키워드, 오늘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최대 2,500억 달러의 지급 보증과 함께 3,500억 달러의 칩 구매 금융 지원을 검토한다라는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투자가 다시 엔비디아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인 순환금융 논란이 시장에 크게 확대가 되는데요. 엔비디아 CDS 프리미엄 급등했고요. AI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와 AMD 급락이 나왔고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ADR도 동반 하락하는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종의 또 다른 이슈도 있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기업이 자체 개발한 침지식 DUV 노광 장비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생산 계획에 관련해서는 올해는 5대, 내년은 20대의 생산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졌는데요. 아직은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반도체 자립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시면 글로벌 장비주가 일제히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중국의 메모리 업체인 창신메모리 CXMT가 상하이 증시 상장 첫날 466% 급등을 했습니다. 미국 인텔의 시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요. 시장은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한 만큼 향후 설비 투자 확대와 공급 증가로 이어지면서 메모리 가격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결국은 메모리주의 하락세를 키우는 재료가 되었죠.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유가의 급락은 뚜렷한 호재였습니다. 시장이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었는데요. AI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중국의 반도체 자리 우려가 겹치면서 투심이 흔들렸습니다. 결국은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장비주와 메모리까지 매도세가 확산되는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종목들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최여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은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출처 그리고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간밤에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 주가는 보시다시피 5%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픈 AI의 컴퓨팅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서주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즉슨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본인들 제품을 파는데 여기에 본인이 보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오픈AI에게 칩을 팔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픈AI가 망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장에서 약간 걱정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까지는 칩만 많이 팔아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고 매출도 계속해서 확대되는 기업인데 갑자기 보증을 선다고라는 우려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뉴스는 이전부터 나왔던 뉴스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오픈 AI와 같은 신생 기업들은 사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돈을 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뭔가 월가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이게 새로운 트렌드이긴 하지만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는데요. 시장은 어쨌든 간에 조정이 좀 필요한 듯한 그런 분위기 나오고 있습니다. AMD 주가도 함께 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엔비디아 주가가 내리니 AMD의 주가도 함께 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인텔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 가깝게 하락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0.06%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순환 금융 구조에 대한 우려감이 엔비디아별로부터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장비 쪽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장비는 이슈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DUV 노광 장비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뉴스이긴 한데 지난 5월부터 이 뉴스는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던 뉴스이기도 하고요. 한번 5월에는 국내 언론사에서도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았고 더 인포메이션즈에서 나온 보도와 함께 주가가 대체적으로 하락세로 거래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렇게 장비 쪽은 하락세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말은즉슨 반도체 많이 올랐고 하드웨어 쪽도 많이 올라서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소프트웨어 쪽이 큰 폭으로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워크데이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9% 이상 강세 탄력을 보였고 S&P 500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12%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가 이렇게 내렸지만 다시 한번 애플의 주가는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애플은 종가 기준으로도 이제 시가총액 1위 자리에 다시 한번 오른 모습입니다. 약간의 트렌드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칩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같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알파벳의 주가는 2%대 상승 흐름 나왔고 메타 약보합권, 아마존 약보합권 다만 테슬라가 1.2%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간밤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하향 조정했습니다.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사업 속도가 너무 더디다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보시다시피 하락세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S&P 500이 이렇게 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러한 기업들, 금융 쪽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방산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스페이스X의 주가는 하락했지만 로켓넷과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소비재 쪽도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기업들도 2%대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간밤 시장에 또 특징적이었던 게 양자 컴퓨팅주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D-Wave 퀀텀 같은 경우에는 AT&T와 함께 협력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9% 가깝게 상승 탄력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세 가지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은 오늘 무조건 봐야 되는 기업일 것 같아요. ASML입니다. 중국에서 DUV 노광 장비 생산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ASML에서 만드는 EUV 장비와 퀄리티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ASML의 ADR 주식개탁증서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6% 가깝게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DUV 장비 자체도 사실 만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성공을 시켰고요. 이에 따라서 ASML의 주가가 하락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중국에서 이 일을 성공시킨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ASML의 실적과 매출 그리고 이익단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체적인 투자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ASML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의 노이즈가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스페이스X입니다. 주가가 1%대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스타쉽이 이제 시험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이 보시다시피 스페이스X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함께 하락하는 모습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스페이스X는 8월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 전까지는 스페이스X의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 발표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앞으로 스페이스X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트래티지인데요. 이게 약간 좀 자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페이스X가 위험 자산의 대표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들이 최근 들어서 저평가된 성장주 그리고 저평가된 위험자산주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암호화폐 가격 반등에 따라서 보시다시피 암호화폐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암호화폐가 저점에서 약간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뿐인데 보시다시피 지금까지 위험자산 쪽에서 다시 한번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반등에 따라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7.6%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 마감한 모습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정리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NBC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증시 상황은 좋았지만 여러분들 워낙 기술주에 민감하실 테니 기술주와 관련된 투자 의견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기술주 시장은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투자자들은 시장이 결국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지금 자금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지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위험 자산에서 돈을 꺼내서 안전자산으로 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자산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만나봤던 것처럼 스페이스X에서 주식을 빼서 돈을 빼서 스트래티지, 암호화폐 관련주에 넣는다든지 최근 들어서 약간 쉬어갔던 위험자산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투자자들이 완전히 마음을 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들 좀 저평가되고 오래 쉬어갔던 위험자산 관련 종목들이 연이은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약간의 시장의 변화, 자금의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월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 하시죠. 어서 오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락과 반도체 섹터에는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날인데요.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죠.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메모리 반도체 업체에게는 또 지옥의 날이 됐네요. 아, 맞아요. 저는 요즘에 매몰 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 증권사에서 무지성으로 내뱉은 건지 정말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떻게든 다 손해입니다. 데나이브스나 캐시우드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말을 그 테슬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전망을 가진 건지 아니면 테슬라에 대해서 내뱉은 그동안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이라고 하죠. 그거를 다 만약에 되돌리는 발언을 한다면 자기의 커리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우기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조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어떤 장치를 만들고 타이밍을 재는 그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동안 뭐 여러 스터디도 많이 하고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야, 스터디한 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분명히 아무리 증권사에서 뭐 매몰 비용 때문에 떠드는지 아니면 무지성으로 떠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거를 믿고 계속 역방향으로 가다가는 정말 큰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좀 우려가 되는 시장 상황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흐름이 특히나 좋지 않았던 시장 상황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월가는 우리에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을지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자, 어느덧 7월도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 한 달간 기술주들의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스페이스X와 테슬라는 시총이 무려 1조 2천억 달러 증발을 했는데요. 다른 기술주들의 움직임은 어땠는지까지도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좀 이야기해보죠. 네, 앨런 머스크가 조 달러 지위를 상실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앨런 머스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 걱정할 때가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박진영 씨가 1,000억 원 손실을 봤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에게는 큰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스페이스X랑 테슬라가 뭐 그렇게 저 많은 그 시가총액이 날아갔다고 한들 앨런 머스크가 조 달러 지위 상실을 했더라도 그 밑에 달러 지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거를 이제 믿고 앨런 머스크를 아니면 추종하거나 해서 굉장히 따라붙은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이죠. 자, 지금 스타쉽은 성공을 했더라고요. 펠컨 9 얘기를 드렸지만 펠컨 9에서 스타쉽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의 어떤 다른 점은 재사용 로켓이라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재사용 로켓이 성공을 해야 천문학적인 금액을 낮추면서 여러 가지 나중에 어떤 그 비전을 현실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스타링크부터 시작해서 뭐 이 더 먼 미래 뭐 우주 여행까지. 그럼 재사용 로켓이 없으면은 그 천문학적인 발사 비용을 감당할 사람들은 정말 앨런 머스크의 친구들밖에 없습니다. 일반 관광객들을 모실 수가 없겠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는 속절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지지선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사실 상장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저점이 무너지고 있어서 뭐 기댈 언덕이 기술적으로도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때 설명드렸다시피 8월 4일 날 실적 발표라 8월 6일 날 그 지금 저기가 풀립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는 또 네. 지금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든 구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또 충격적이죠. 사실 테슬라가 뭐 자동차 판매 회사 로마는 설명이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업체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네.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라고 불러야 좀 더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그니피센트 7의 일원이자 하이퍼 스케일러라는 게 이제 그 대규모로 데이터 센터를 갖추거나 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과 함께 이거 너무 과도한 투자 아니야? 잉여 현금 흐름이 계속 저렇게 적자로 나면은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어떤 그 우려가 돌아오면서 지금 테슬라는 급락을 했습니다. 뭐 2분기 실적도 사실 엇갈렸어요. 매출은
괜찮게 나왔는데 순이익단에서 안 좋게 나오면서 거기에 시장이 더욱 집중을 했죠. 근데 제가 계속 이 설명 드리는 것도 사실 사후 해석인 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사후 해석이 나오기 전에 미리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사후 해석을 하면은 그 우리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비가 이미 오고 있어서 옷이 다 젖고 있는데 그때 우산을 찾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거는 해석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손실을 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힌트를 찾아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페이스X가 스타쉽 시험 비행 성공에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두 기업의 시총 증발 규모가 상당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7월 한 달간 주요 기술주들의 좀 변동이 컸는데 시총 순위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애플의 역설. 네. 여러분들 이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간 거가 뭐 애플의 아이폰의 충성도가 높니 그거보다 더욱더 시장 전체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어떤 의미를 던지고 계신 거를 금방 파악하실 거예요, 다들. 그렇죠? 왜 그러죠? 애플이 그동안 어떻게 얘기가 되었나요? 야, 인공지능 시대인데 애플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어? 왜 이렇게 인공지능에는 그 발전을 못했어? 뒤처졌어? 그랬죠. 가장 뒤처졌다고 하는 업체가 시가총액 1위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 꼴을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AI 씬에 대한 부진 아니면은 부정적인 전망,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죠. 가장 AI의 민감도가 낮은 주식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전체적으로는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가치로 이 시장을 높여왔는데 가장 인공지능에서 먼 쪽에 있는 기업이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다는 게 애플 스스로 한 기업에겐 좋을지 몰라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던가 전체 시장 AI 씬에 대한 어떤 슈퍼사이클을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역설의 일이죠. 어떻게 보면. 자, 보니까 AI 지출을 최소화하며 수혜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너무. 지금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고 AI 슈퍼사이클이 얼마나 지속될 거냐에 대한 계속 화두를 얘기하고 있는데 AI 지출이 최소화된 기업이 시가총액 1위에 올랐어요. 정말 희한한 지금 상황이죠. 희한하기보다는 그 뜻을 이해를 하면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알파벳 A는 2분기 실적 발표 시가총액이 마이너스 3천억 달러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네. 애플이 이제 그 상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랍니다. 그 정도로 현금 흐름은 굉장히 빵빵했던 회사가 너무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로 전환한. 물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플러스입니다. 근데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라는 거죠. 물론 영업 활동으로는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잉여 남는 현금 흐름이 이제 빠듯해서 마이너스가 될 정도로 굉장히 투자를 하고 있다. 물론 구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투자한 것이 결국에 엄청난 수혜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놓칠 수 없다. 우리의 어떤 재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AI 투자 부담이 시장의 화두로 올라서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I 경쟁에서 밀려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애플은 시총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하는 역설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주요 기술주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 어떤 기업의 좀 주가 흐름을 보면 좋을까요? 네, 테슬라를 봐야겠죠. 너무 네. 결정적인 지금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동안은 뭐 여기서 이 뭐 지지선을 뭐 네. 지지선에서 저기 지지를 받으면 저항선에서 저항을 받으면 뭐 2%를 달았는데 지금 결정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거대한 이 4월 달부터 이 AI 랠리가 시작된 거 알고 계시죠, 다들? 3월 31일부터 4월 1일로 접어드는 순간에 시장을 빠뜨리는 듯한 페이크를 준 다음에 4월 1일부터 달려가지고 지금 미국 4대 지수가 전부 역사상 최고가를 갔다 온 것이거든요. 물론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이렇게 부진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4월 달부터 이어온 이 3개월, 만 4개월이죠. 만 4개월짜리 이 모든 차트가 단 한 번에 이 3일 전입니다. 3일 전에 개파락이 엄청나게 큰 개파락이 떨어지면서 다 이게 섬처럼 둥 떠버렸어요. 저게 아일랜드 갭이라고 단번에 추세가 전환되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그 추세를 되돌리려면은 이틀, 3일 안에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2, 3일 안에도 강한 반등이 안 나오고 저점 갱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이 350달러는 엄청나게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500달러 떨든건 2,500달러를 떨든건 먼 나라 얘기일 뿐이에요. 네, 최근에 이제 개파락이 나오면서 강력한 저항선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현대차에게 어떤 시그널이 있을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LG전자 같은 이제 피지컬 AI 종목이 굉장히 약간 거의 직격탄이죠. 왜냐하면 네. 피지컬 AI가 지금 가장 접목이 대표적으로 되는 게 자율주행 차, 드론 이런 쪽이거든요. 로봇. 근데 이 테슬라와 겹치는 부분이 현대차가 상당히 많죠. 네. 여기서는 뭐 젠스당이 매일매일 방문해서 사옥에서 뭐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나 LG전자나 피지컬 AI로 굉장히 부각됐던 가치를 지금 다 깎아먹었는데 거기까지 다시 가려면은 이제 굉장히 고난의 길입니다. 왜냐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뭐냐면 야 이거 나 진짜 잘못 걸렸다. 이번에 걸리면 10년 동안 못 빠져나올 수도 있어. 야 반등할 때마다 줄여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가득하거든요. 그 매물을 소화하고 오르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하면은 또 우리 시장에서는 현대차의 흐름을 볼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만나보시죠. 애플의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중국 메모리 공급망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업체가 애플에 진입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이야기 시작해보죠. 네, 악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죠? 우연일까요? 우연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또 지금 부딪혔는데 네네. 저번에도 제가 그래서 아니 왜 굳이 저렇게 둘이 그 업체의 명까지 지적을 하면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일어난 일은 모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애플의 팀 쿡이 힘들다고 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회장님인가 나오셔가지고 CNBC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애플이 잘 나갈 때 우리한테 조금 여유를 줬다면 지금 가격을 이렇게 상승을 안 해도 우리가 이득을 얻었을 건데 그때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칩에 대한 가격 상승을 용인을 안 해줘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 애플이 힘들다고 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사실. 근데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애플이 중국의 반도체 칩을 쓰겠다고 미국 정부에다가 네. 승인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부딪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인텔도 키우려고 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밀어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이 나서가지고 아니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칩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중국 칩 쓰면 안 되냐. 그러면 중국 칩을 만약에 허용해줘 버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있어 버리는 지금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 마이크론이랑 애플이랑 또 부딪히는 구도가 돼버렸는데 네. 뭐 애플이야 저렇게 만약에 저게 승인이 된다면 또 마진을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으니까 좋겠죠. 근데 또 애플의 시가총액 1위가 굳어지면 아까 말한 대로 애플 시가총액 1위 굳히기가 이꼬르 인공지능에 대한 부진의 확인. 지금 이게 돼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저기서 네. 이제 또 등장하는 게 CXMT라고 요즘에 창신 메모리라고 며칠 동안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오늘 저희가 또 CXMT 이야기 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는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네, 뭐 트럼프가 허용을 해주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허용을 해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뭐냐면 이미 애플이 저 발언을 함으로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은 자 워렌 버핏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저걸 필수 소비재로 본 이유가 너무 충성도가 높다. 그런 애플이 아니 아이폰을 만드는데 중국 칩을 쓴다고? 야 중국 칩이 뭐 어떤 뭐 보장이 되어 있길래 뭐 어떤 증명을 했길래 야 애플이 증명했다더라.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애플 아이폰에도 중국 칩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칩을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애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뭐 이름 없는 회사가 중국집 쓰는 거 우리 저기 상관도 안 합니다.
근데 애플이 저거를 쓰려고 지금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위협이에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지형을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가지고 다음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지금 그 굉장히 좀 의미가 깊은 수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자, 지금 뭐 그 트렌드 포스나 뭐 이런 거 많이 네. 보시는 분들 거기에 있는 자료인데 삼성전자 D램 시장 점유율 38, SK하이닉스 29, 마이크론테크놀로지 22. 물론 이 삼국지는 여전한데 CXMT의 8%가 어, 꽤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지금. 네. 저 수치가. 네. 지금 3%대 미만으로 기타로 항상 분류됐던 것에서 확 튀었어요, 지금. 물론 저걸 보고 이제 중국 자국 내 사용되는 칩을 뭐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전기차처럼 그리고 뭐 범용 D램 뭐 요즘에 컴퓨터 뭐 맞추시는 분도 많은데 용산 가면 D램 가격이 엄청나게 높다고 해서 D램을 뭐 약간 사양을 낮춰서 사장님들이 추천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근데 지금 D램 시장 점유율을 이제 중국이 저렇게 치고 오면은 그죠, 중국 칩을 좀 껴가지고 싸게 맞추는 것도 나오겠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그렇거든요. 이제 YMTC라는 저 양쯔 메모리가 또 저기서는 네.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키오시아가 안 보여요. 그러게요. 저기서 삼성전자 33, SK하이닉스 23, 마이크론테크놀로지 20. 저기서도 낸드에서도 압도적이죠. 일본의 시가총액 1위를 차지했었던 키오시아 홀딩스도 저기서 5위권이었어요. 근데 지금 YMTC가 13%대로 올라오거든요. 지금 기타에 저기 밀집되어 있는 11%를 다 합쳐도 양찌가 더 큽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지금 D램과 낸드 플래시는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적인 두 개의 아이템 아닙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가 초급등을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갖고 저 아이템을 갖고 급등을 했었죠.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에게 저가 공세에 시달릴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미국 정부가 거부를 하더라도 애플이 저거를 언급했다는 게 너무 큽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PC 제조사로 고객수 확대 가능. 그러니까 애플은 실패를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은 마진을 유지하거나 넓히기 위해서 중국 메모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최첨단 라인이 첨단 라인이 있고 프리미엄 라인이 있고 조금 낮은 라인일 거 아니에요. 뭐 갤럭시도 예를 들어 A 시리즈가 있고 이러잖아요. 좀 낮은 사양에 다는 중국 칩을 쓰는 어떤 이런 업체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범용 D램이랑 낸드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 경쟁 격화가 우려되는. 사실 중국이 손대면 지금 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그렇거든요. 네. 우리 화학도 그랬죠. 조선도 그랬죠. 전기차도 그랬죠. 중국만 들어오면은 저가 공세로 그냥 업체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프리미엄 빼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부터 잠식되는 부분이 혹시 최첨단 반도체 업종에서도 재현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거는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욱더 증폭되는 거예요, 사실. 네. D램 시장에서 이 CXMT의 점유율이 좀 상당히 유의미한 상황인데요. 국내 시장으로의 시그널이 궁금해지네요. 좀 어떤 시그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1, 2위인 우리나라 시장이 네. 걱정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가 이제 급락을 또 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ADR도 이제 밑바닥이 다 깨졌어요. 물론 아까 전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스페이스X랑 더불어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긴 하지만 네. 그동안에 그나마 한 며칠 동안 있던 지지선이 다 박살났어요. ADR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으로 일단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도 봤습니다. 이제 뭐 횡보를 하고 있으니까 하락이 멈췄다. 여러분들 그 흐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급락을 하고 횡보를 하잖아요. 그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급락을 하고 정말로 살아있다면 통 튑니다. V자 반등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안 나오고 옆으로 그냥 기고 있다? 그 전에 흐름을 합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구간, 위험한 구간이고 어려운 구간이니까 절대 여기서 뭔가 굉장히 도박적인 행동들 있죠. 그런 것들은 절대 금물이고 여러분들 오히려 그 쉼표를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낸드 시장 점유율과 관련해서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키옥시아의 점유율이 3위로 13%고요. 양쯔 14%고 양쯔 메모리는 4위에 있다라는 부분 정정해 드리고요. 오늘의 월가 시그널 신인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너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중국 관련 뉴스입니다. 중국의 기술 자립이 더 빨라지고 있는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요. 더 인포메이션 발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DUV 장비 생산에 돌입했다. 올해 5대가 목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중국이 반도체 핵심 장비인 DUV 노광 장비 생산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DUV 노광 장비 5대를 생산하고 내년에는 약 20대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DUV는 ASML의 최첨단 EUV 노광 장비 바로 이전 세대로 현재 전 세계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주력 장비로 평가됩니다. 특히나 이머전 DUV는 렌즈와 웨이퍼 사이에 초순수를 채워 더 미세한 회로를 구현할 수 있으며 다중 노광 기술과 결합하면 첨단 반도체 생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은 ASML의 첨단 장비 도입이 어려운 만큼 자체 장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산 DUV가 상용화에 성공하면 ASML의 중국 매출은 장기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디인포메이션은 현재 중국 장비는 성능과 신뢰성이 아직 ASML에 미치지 못하며 대량 생산에 앞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노이즈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의 기술 자립이 더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반도체 업계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뉴스인데요. 계속해서 따라가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간밤에 주가를 끌어내린 요인이기도 합니다. 엔비디아가 오픈 AI 컴퓨팅 인프라에 2,500억 달러 조달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픈 AI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보증을 서주는 방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위해 2,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보증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일본 소프트뱅크의 에너지자 회사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추진하는 10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오픈 AI는 투자 등급, 신용 등급이 없는 비상장 기업인 만큼 엔비디아가 보증에 나설 경우 더 낮은 금리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시설은 오픈 AI가 직접 임차에 사용하는 첫 번째 데이터 센터가 될 전망입니다. 보증 대상은 데이터 센터 건설과 임차에 필요한 차입금이며 반도체 구매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엔비디아는 별도로 최대 3,500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구매 자금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논의는 엔비디아가 AI 칩 공급을 넘어 AI 인프라 금융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짊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관련된 뉴스 앞으로 어떻게 확정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CNBC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스페이스X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AI 안전 동맹을 출범한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안전 동맹을 출범하게 되는 걸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스페이스X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AI 안전 협의체인 오픈 시큐어 AI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연합은 오픈 AI 모델이 통제를 벗어나 스타트업 허깅페이스를 공격한 사이버 보안 사고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허깅페이스는 미국의 폐쇄형 AI 모델들이 공격자와 방어자를 구분하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자체 서버에서 운영하는 중국산 오픈웨이트 AI 모델을 활용해 공격을 막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이버 방어를 위해서는 직접 분석하고 수정할 수 있는 개방형 AI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중국 AI 기업들이 미국 AI 모델을 증류 방식으로 학습했다는 의혹을 이유로 규제 강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업계는 성급한 규제가 오히려 AI 혁신과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과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네 번째 뉴스로 함께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테슬라 소식입니다. 도이체방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했지만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사업이 더디다라는 게 주 이유였는데요.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낮췄을까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도이체방크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465달러에서 420달러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은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에디슨 뉴 애널리스트는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공급망 확대가 예상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여기에 로봇공학과 피지컬 AI에 대한 투자 열기도 이전보다 다소 식은 점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당분간 현금 소모는 늘어나지만 연말까지 투자자들이 기대할 만한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난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이틀 동안 약 16%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네, 간밤에 다시 한번 하락한 테슬라입니다. 주가의 반등 모멘텀 빨리 나타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애플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애플의 시가총액이 다시 한번 1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이제 애플은 시가총액 1위에 자리하게 되는데요. 1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애플이 약 15개월 만에 세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애플의 주가는 약 1% 상승한 336.91달러에 마감하며 시가총액이 4조 9,480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반면 엔비디아는 약 5%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4조 7,560억 달러로 줄어 애플의 선두 자리를 내줬습니다. 애플은 이달 중순에도 장중 시총 1위에 오른 적이 있었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엔비디아가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는 30일 발표될 애플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옵션 시장에서는 애플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팟감마 집계에서는 지난 31일 거래된 애플 옵션 프리미엄 5억 9천만 달러 가운데 약 75%인 4억 4,200만 달러가 콜옵션에 집중됐습니다. 네,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어떠한 실적을 발표할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노 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오는 조우진 대표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주말에 큰 대형 뉴스가 터졌죠. 그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브로드컴에 2천억 달러를 갖다가 수주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블룸버그가 다뤘습니다. 그 수주에 대한 삼성 파운드에 대한 전망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였고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 AI 반도체 동맹을 맺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예,
일단 수치를 좀 더 말씀드리면 2천억 달러인데 2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그 규모의 계약을 갖다가 한 번에 이제 성사할 수는 없는 거고 2030년까지 이제 나눠서 이제 그 공급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해당 공정은 브로드컴에 이제 그 생산하게 될 그 칩을 갖다가 어디서 이제 만들게 되느냐?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2나노 이하의 공정에서 이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나노가 아직은 그렇게 수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정되지 않은데 이번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야심차게 2천억 달러를 갖다 수주했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간의 이제 계약 소식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이 두 회사가 어떻게 지금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브로드컴은 이제 설계 도면을 갖다가 삼성전자 파운드에 넘겨주면 설계 도면을 받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는 설계 도면에 따라서 이제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 파운드리라는 뜻 자체가 용역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대만의 TSMC가 그렇게 하듯이 다른 고객사에서 설계 도면을 주면 설계 도면에 따라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이제 TSMC의 강력한 경쟁자이고 7나노 이하에서는 그런 해당 파운드리 사업을 갖다가 영위할 수 있는 것이 세계에서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이제 TSMC이고 다른 한 곳은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번에 브로드컴에 2천억 달러를 갖다가 30년까지 성공적으로 잘 이렇게 수주해서 납품을 하게 된다면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엄청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열어보면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수율을 개선하면 아마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율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이번에 환호만 하기에는 수율이라는 어떤 강력한 어떤 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짚어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수율이 15%였습니다. 처참한 수준이죠. 15%라는 거는 예를 들면 100%에 해당하는 완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85%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안 만들면 못하다. 50%는 이제 거의 이제 그 마지노선을 볼 수 있고 그것만 갖고는 할 수 없고 최소한 60 내지 70% 정도는 수율이 나와야지 실제로 기업에 대한 가치답게 이제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 팔 수가 있는데 21년에 15% 너무 처참했습니다. 이 처참한 수율을 갖다가 점점 늘리면서 이제는 뭐 40% 넘었다 보여지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는 도달했는데 아직까지는 70%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브로드컴의 2천억 달러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70% 수율을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4나노나 6나노가 아닌 2나노는 아직도 불안정한데 2나노에서 수율을 갖다 70%를 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가 있는데 뭐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은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뭐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분기 파운드리 쪽 어떻게 보세요? 예. 이것도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요. 이제 30일 날 삼성전자 이제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지난번에 잠정 실적은 이제 수치만 얘기했을 뿐인 거고 각 사업 분별로 어떻게 이제 실적이 나왔는지가 나오는데 2분기에 이제 삼성전자 파운드가 여전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는 한 1조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수율이 여전히 이제 불안정하고 잘 안 잡혔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중 하나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제 한 2번에 걸쳐서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일론 머스크의 이제 AI 칩을 갖다가 작년 여름에 아주 의기양양하게 수주를 하면서 엄청난 이제 시장의 환호를 얻었습니다. 근데 올해 3월 달에 저희 코너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수율을 갖다 제대로 못 맞춰가지고 결국은 물량을 갖다가 절반을 정도를 갖다가 TSMC에 넘겨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아픔을 겪은 것이 2분기 30일 날 이제 실적 발표에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여전히 삼성전자 전체 사업부 입장에서는 애물단지고 미운놀이에 불과하다. 이런 관점에서 언제 이 미운놀이가 100조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까지는 약간 뭐 파운드리 쪽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는 있었지만은 TSMC 쪽에 워낙 물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 이제 물량을 다 받지 못하는 TSMC 덕분일까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2나노에서 4나노도 많았고 또 2나노에서 만약에 70% 정도 수율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브로드컴에 2천억 달러를 갖다가 성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당면한 과제가 무엇이냐? HBM4는 이제는 삼성전자가 HBM4는 많은 분들이 인지하시겠지만 DRAM을 갖다가 이제 12장을 쌓습니다. 12장 쌓으면 그 밑에 베이스다를 연결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 납품하는 이제 HBM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나 다 DRAM을 연결하는 것까지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대만 넘긴 다음에 대만은 TSMC에서 베이스다이를 만들어서 받은 이제 그 DRAM의 적층을 갖다가 베이스다이랑 연결한 다음에 완제품으로 시장에 판매하게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DRAM을 잘 만드는데 DRAM을 만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대만의 TSMC에 넘겨서 베이스다이를 갖다 조립하기만 하면은 에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했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뭐 이번 분기까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수율을 갖다 70%까지 올렸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이스다이랑 DRAM의 적층을 갖다 연결하는 것도 성공적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HBM4에서는 적어도 삼성전자 이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일 컨퍼런스 콜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텐데 시청하신 분들께서도 삼성전자의 그 DRAM의 영업이 110조가 되느냐 이런 것은 뭐 당연할 거 여겨지지만 다만 HBM 수율을 갖다가 좌지우지하는 베이스다이를 파운드리에도 수율이 얼마나 올라왔느냐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이스다이도 연결이 잘 되고 파운드리도 수율이 70% 넘었다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이제는 날개난 듯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뉴스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 간의 협력 소식을 좀 다뤄보고 왔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가 토탈 솔루션이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투자자들의 집중도가 이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여기서 나온 뉴스들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뉴스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두 번째 뉴스 블룸버그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블룸버그가 우리나라 환율을 갖다가 이제 그 차트를 그리면서 집중적으로 잘 다뤘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이제 환율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수출 기업들이 어떻게 해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갔는지를 갖다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블룸버그에서 가지고 왔고 SK하이닉스 ADR 상장으로 인해서 해외 달러가 국내 유입 확대에 힘을 실었다라는 요 기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예, 일단 보시면 우리나라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이 되면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1,500원대가 올라갔는데 이 내려올 기미가 없어요. 내려올 기미가 없어가지고 사실 한은이나 이제 기재부에서 구두 개입을 하면은 또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제 그 1,500원 올라가고 있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환율 때문에 뭐 골치를 썩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신 대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400원대 중반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1,500원이 넘었던 환율이 1,400원 중반으로 내려간다 보니까 10% 이상의 이제 환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게 환율을 내리려고 했는데 안 내려던 환율이 왜 이게 1,400원대 중반까지 내려갔는가? 그렇다면 이 요인을 갖다 살펴봤을 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1,400원, 예전처럼 1,300원, 1,200원 또 내려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간밤에도 투자 의견 한 가지가 나왔어요. 골드만삭스가 원화의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낙관적인 투자 대상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요것도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원화를 보는 시선 자체가 좀 긍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AI 덕분인 것 같습니다.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워낙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그 수출의 어떤 견인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엄청난 게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돈을 옛날에도 벌어들인 돈이 많았어요. 근데 왜 환율이 1,500원 올라갔었냐? 벌어들인 돈을 기업들이 서울에서 가져와서 달러를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원화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이 1,500원대로 치솟았는데 이번에 환율이 내려간 이유는 무엇이냐? 일단은 트리거는 SK하이닉스가 그 미국에서 엄청난 자금의 이제 ADR을 갖다가 이제 발행을 성공하면서 했던 발행의 성공의 달러를 갖다가 원화로 바꿨어요. 이 점이 이제 1,500원대 환율 갖다가 1,400원으로 내려가게 되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신 차트가 무엇이냐면 2009년 그러니까 6월 5일 날 2009년에 그 금융위기 때문에 엄청난 전 세계가 이제 그 외환시장이 흔들거렸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수준이었던 환율이 1,500원이었던 환율이 이제는 이제 그걸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빨간색의 이제 그 화살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라는 건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는데 우리가 겪었던 1,500원이 당시의 사건과 동일한 환경을 갖다 우리가 조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환율이 높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높았던 환율이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의 그 250억 달러 정도의 260억 달러의 ADR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이걸 갖다가 원화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고 그에 발맞춰서 하나오션도 그 조선업체도 외국 고객사에서 이제 달러를 받아오면 이걸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하나오션이 무슨 일을 했냐 20억 달러의 선물안을 갖다 바꾸는데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맞물리면서 환율이 1,500원에서 1,400원대 중반으로 내려왔다라고 블룸버그가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정부에서는 약간 좀 기업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달러 팔아라, 한국 원화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좀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외환 시장의 좀 안정책으로 뭐 됐겠죠, 이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블룸버그가 기획재정부 차관이 이런 발언을 하면서 회의를 소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의아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나갔던 엄청난 돈을 갖다가 원화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획재정부 그간 무엇을 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그때는 아무래도 그 원달러를 갖다가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데 뭔가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있었고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을 우리나라 이제 당국이 어느 정도는 양해를 해줬다. 근데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양해를 못 해줄 테니까 이제는 달러를 원화로 바꿔라라고 촉구를 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하나오션 그리고 많은 수출입 기업들이 달러를 갖다 원화로 바꾸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1,500원이었던 환율이 1,400원 중반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블룸버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증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달러 매도를 지속할지는 결국엔 각 기업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원화가 이렇게 안정세를 찾아가게 되면 사실 증시에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1,500원대 들어왔던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매수했던 외국인 입장에서는 1,500원에서 1,400원이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00원 넘어서 1,300원, 1,200원 간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 앉아서 수익률이 10%, 20%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외국인들이 기대한다면 1,500원 환율이 1,400원 중반 내려왔는데 앞으로는 1,400원 초반을 갔다가 1,300원으로 내려갈 거야 라고 외국인들이 판단한다면 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사야 될 유입 경로가 이제 인센티브가 많아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환율의 전망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의 어떤 그 요구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투자해야 되니까 기업들의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았는데 이 요구가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끝났다면 사실은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된다. 그러면 1,400원 미만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 외국인들이 이제 판단했습니다면 우리나라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기사는 이제 SK하이닉스 관련 뉴스를 좀 만나보고 왔는데요. SK하이닉스가 주식개탁 증서 ADR로 번 돈을 지금 한국으로 이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환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요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관련된 뉴스는 계속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AI 반도체 초호황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분기 합산 영업이익이 처음 15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오는 29일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의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64조 2,448억 원이다. 전년 동기보다 597% 넘게 급증한 수준으로 지난 1분기에 이어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쓸 가능성이 크다. 예상 영업이익률은 76.3%다. HBM과 고용량 서버용 디램, 기업용 SSD 같은 고수익 제품 판매가 늘고 디램과 낸드 가격 상승까지 겹친 영향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 4천억 원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가 전망치에 부합하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50조 원을 웃돌게 된다. 호황의 배경은 AI 데이터 센터 투자다. 북미 빅테크들이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면서 HBM 수요는 커지고 범용 메모리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양 매출 비중이 7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초호황의 중심에서 역대급 실적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네,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여전히 무덥고 습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는 이렇지만 주식시장은 쌀쌀하다는 느낌보다는 좀 썰렁하다는 느낌이 드는 시장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다행히 막판에 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 중반 때 점심 전후로 생각을 하면 또 미끄러지는구나라는 그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식의 변동성은 지난 이제 뭐 한참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한참 이제 기승을 부릴 때에 비하면 변동성이 비교적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우리 옛말처럼 조금의 어떤 그런 이슈가 있어도 좀 굉장히 좀 기침을 좀 크게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시장 상황,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제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의심도 좀 많고. 그리고 굉장히 걱정도 굉장히 많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그 기업 이익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시장 상황이 글쎄요 얼마나 갈지 오늘 뉴욕 시장 생각을 한다면 오늘도 상당히 초반에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자체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반도체에 의한 거라고 하더라도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섹터들, 뭐 이를테면 조방원전을 비롯해서 수출 중심의 이런 섹터, 화장품도 그렇고요. 이런 여러 섹터들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고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실 그런 어떤 부분들보다는 전체적으로 수급 논리에 의한 어떤 그런 부정적인 멘탈, 이게 시장 전반을 좀 좌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좀 긍정적인 촉발제가 이제 하나씩 쌓이게 된다면 언젠가는 또 시장이 강한 또 반등의 어떤 그런 시간이 올 거라,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그렇게 좀 우리가 좀 우리 현재 펀더멘털을 감안했을 때 좀 반등의 강한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오늘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얘기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평가 상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코스피 상황인데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연두색 요 실선 요게 이제 요 직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장이 오랫동안 가져왔던 2007년부터 자료니까 금융위기 때부터 자료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대략 한 17, 18년 동안의 평균적인 우리 코스피 PER, 그러니까 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뭐 한 10배 전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5.5배까지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한 5, 6년치 평균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고 역사적 저점이 5.1배인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역사적 저점이었을 때에 그때의 그 당시의 시장 상황하고 그게 이제 금융위기 때일 테니까요. 요때 보이시죠? 요때 지금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때 금융위기 당시에 우리 시장에 또 우리 기업들의 펀더멘탈하고 지금 우리 시장이나 기업들의 펀더멘탈하고 같냐 이거죠.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 시장이 역사적인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일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에 비해서 성적에 비해서 시장이 전혀 그거를 반영하지 않을 때, 시장이 너무 그걸 몰라줄 때, 이때가 사실 바닥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있겠고, 극단적인 이 반도체 쏠림 현상이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메리츠증권에서 나온 이 레버리지 ETF 관련된 자료를 보면 레버리지 ETF의 이 뭐라 합니까? 그 열려 있는 이 노출된 그 수준이 지금 계속 줄고 있죠. 실제로 거래 대금도 뭐 요즘에는 20조 원대 전후로 굉장히 확 줄었습니다. 한참 잘 나갈 때 60조 원 넘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거의 뭐 3분의 1,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또 여러 가지 또 부분 중에 하나가 레버리지 ETF의 또 비중이 줄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반도체 쏠림 또 수급의 어떤 불안의 이런 쏠림들이 좀 많이 완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전히 물론 반도체 두 종목이 우리 코스피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뭐 절반 이상인 건 여전합니다. 워낙에 뭐 비중이 컸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좀 줄었죠. 그런 부분들 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하나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다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현재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요소라고 봐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장 가볼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9,500억 달러 규모의 AI 공급망,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구체화했고 우리가 이 글로벌 AI 공급망에 상당히 메인스트림에 있다라는 거죠. 비주류가 아니라 주류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엔비디아가 마치 뭐 쿠다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GPU 이 생태계를 그러니까 AI 칩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장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반도체라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2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우리의 어떤 그런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이 글로벌 AI 인프라 공급망의 핵심으로 가겠다. 이 우리도 이제 그 구조를 짜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생태계를 좀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게 지금은 물론 시장에서는 별 영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어제 장 초반에 조금 반등하다가 다시 좀 끌어내렸다가 물론 뭐 오후장에 조금 다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실질적으로 지금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뭐 폭발적인 그런 모멘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하나하나 좀 구조가 짜여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가볍게 볼 문제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시장이 알아줄 때가 올 거다 반드시 이제 그렇게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29일 날 SK하이닉스 실적인데요. 84조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64조 정도 이렇게 매출의 그 영업이익 그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더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전망이 뭐 어제 제가 시장 전문가 한 사람 얘기 만났는데 뭐 그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9자가 아니라 8자 나와가지고 뭐 시장에 실망 뭐 매물이 나왔다 등등등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삼성전자도 뭐 목요일 날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성과급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 얘기가 좀 되겠죠. 그래서 한 실적도 여기서 물론 뭐 시장 예상치에 뭐 더 높을 수도 있고 조금 못 미칠 수도 있고 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 영업이익 생각을 하면 이미 1분기 때 실적으로 가지고 1분기 때 영업이익 가지고 작년 영업이익 전체를 거의 다 채웠고요. 2분기 때는 당연히 넘어가죠. 이미 2분기 때까지 영업이익만 해도 100조를 넘어갈 것이다. 상반기에만 그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실적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빅테크 실적들. 일단 지난주에 알파벳 실적을 놓고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 자본 지출, 캐펙스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추동력은 계속될 것이다. 물론 그것 때문에 또 빅테크들 실적 이번 주에 나올 뭐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 아마존의 실적이 뭐 이거 실적 이후에 발표 이후에 뭐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건 뭐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 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어젯밤에 아마 룰라 대통령이랑 정상회담을 가졌을 거고요. 기사가 조금 전에 뭐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새벽에 보다가는 새벽까지는 따로 특별하게 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기사가 나오지는 않던데 어쨌든 이 부분도 살펴 좀 볼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 AI 서밋하고 요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은 이 히토류 글로벌 2위 국가이고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굉장히 좀 많은 나라입니다. 그 얘기를 좀 다음 장에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플의 의미, 요거는 뭐 잘 나왔던 거니까요. 제가 시간 관계상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하나만 일본 국기 일장기 있지 않습니까? 저 얘기만 잠깐 말씀드리면 일본이 일본이 원래 반도체 메모리 세계 최강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뺏겼죠. 그때 뺏겼을 때 상황이 일본에 물론 이제 90년대 이 버블이 깨질던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일본이 트렌디한 부분들을 놓쳤습니다. 그걸 삼성이 잡았던 거고.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일본에 똑같은 선례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그 얘기를 좀 담아놓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장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제 이겁니다. 글로벌 사우스 외교. 자,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뭐 자원이 엄청나게 좀 많은 나라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고 그다음에 칠레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구리하고 리튬 세계 1위입니다. 매장량. 뭐 아르헨티나는 이 LNG가 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셰일가스가 굉장히 풍부한 이런 나라고요. 이 세 나라, 특히 이제 브라질을 중심으로 이 세 나라들을 중심으로 좀 이 남미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게 메르코스루라고 하는 남미 최대 시장이죠. 여기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FTA 협정을 좀 체결해야 한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그 뭐 제가 구체적인 기사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쪽 자원 쪽에서 그러니까 AI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된 AI 공급망과 관련된 이 자원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좀 확보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크다. 그만큼 이제 탈중국산 어떤 자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 구축의 의미가 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 남미 순방이 그런 의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샌프란시스코 가서 빅테크들 만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남미로 와서 이 자원 외교 딱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복귀를 하는. 그다음에 이에 앞서서 지난달 말에 6월 17일이었나 지난달 말에 3대 메가 프로젝트 개발 이게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지금 이 그림은 AI 시대를 맞아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국가 경쟁력을 글로벌 뭐 탑3 뭐 또는 뭐 적어도 G7 안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런 그림이 좀 그려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앞으로 5년 또는 10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결국은 시장에서 이런 어떤 그림들을 좀 알아봐 줄 때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게 어제 CXT 상장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약 경쟁률, 뭐 주문 규모 등등등 그다음에 뭐 일단은 8.6위안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공모가가 쌌죠. 그러니까 어제 사실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 어제 장중에 잘 나갈 때 530%까지 갔었고요. 마감가가 제가 알기로 470%인가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마감 10분 전에 봐가지고 요거는 어제 장중 얘기입니다. 한참 잘 나갈 때. 그래서 어제 저렇게 531%까지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CXMT를 어떻게 시장에서 바라보느냐 이 부분인 건데요.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마이크론 대비 2배 수준에 그러니까 20배의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했는데 마이크론이 지금 10배니까 2배가 마이크론보다 2배나 더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한 30에서 35% 정도 됩니다. 3분의 1이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미국보다 훨씬 많은 거죠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중국이 현재 좀 CXMT가 이제 D램을 만드는 회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은 글로벌 D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8%밖에 안 되지만 이제 국가에서 막 중국 당국에서 그렇게 밀어주고 하는 상황이 되다 보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장기적으로는 25에서 30%까지 D램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거다. 30% 정도 되면 이제 하이닉스급이죠. 20% 정도 되면 이제 마이크론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뭐 하여간 노무라 증권이 뭐 국내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도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보는 증권사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저 화시라고 해야 됩니까? 화시 증권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40배 PER을 적용을 해서 뭐
시가총액 5조 위안까지 제시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중국 내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이 노무라 증권에 대한 거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것들 사실. 그러니까 따져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도체들이 해외로 삼성이나 뭐 닉스처럼 수출을 해서 뭐 시장 점유율을 대거 가져간다 이런 차원보다도 중국이 워낙 큰 시장이다 보니까 반도체 시장에서도 그것만 다 중국 뭐 이를테면 CXMT 창신 메모리나 또는 양쯔 메모리가 다 가져가도 얘네들은 뭐 엄청난 성장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뉴욕 시장에서 장이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이 DUV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20년 전 얘기라고 하는데 지금 ASML 기준으로는 20년 전 기술이라고 하는데 자체 개발을 해서 하나하나 이 공급망을 갖춰간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FOMC 결과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AI 협력, 현대차의 피지컬 AI 전략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요. 이야기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미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제유가 급락이라는 호재 속에서 반도체는 또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흐름 좀 어떻게 보셨나요? 반도체는 어저께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조금 네. 전에 사회 보셨던 분 말씀하셨지만 DUV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맞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 소위 말해서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CXMT가 우리가 이제 우려하는 기술적으로 이제 많이 따라붙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장비 업체는 물론이고 이제 반도체 칩 업체들도 다 빠졌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CXMT가 또 공교롭게 어저께 상장이 됐는데 엄청난 호황을 일단 보여줬죠. 시세도 엄청 많이 올랐고.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을 결국은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는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또 공교롭게도 그 엔비디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순환 출자해주는 그림들 이게 이제 결국 가가지고 IT 버블 당시에 루슨트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네. 여타 통신사에다가 돈 뒤로 대주고 장비 사게 하고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라는 또 우려 기사가 또 나오면서 네. 이제 소위 말해가지고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위치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그쪽은 빠지고 반면에 이제 AI가 잘 안 된다 싶으니까 소프트웨어 주식들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미국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게 반도체가 저렇게 충격받으면 우리는 난리가 나는데 거의 영향이 없었고 다우나 뭐 다른 지수는 오히려 오르고 나스닥만 좀 밀리는 네. 그것도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이제 이번 주가 워낙 빅테크 슈퍼위크기도 하고 FOMC라는 대형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좀 팽팽한 경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단순한 실적 발표를 넘어서 이제 검증의 시간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던데요. 시장은 지난주부터 이제 검증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 미국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죠. 미국은 어차피 반도체 섹터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도 되게 제한적인 반면에 네. 우리는 지금 시장 자체가 반도체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제 검증의 구간에 들어섰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지난주 출연했을 때도 아마도 그 알파벳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우리 그 전자나 닉스가 흥분을 하진 않을 거다. 하나하나 다 뜯어볼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제 CXMT 상장 이슈의 어떤 시장 반응이라든지 DUV 장비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됐고 이번 주간에 이제 메타라든지 이런 쪽 실적 역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런 것들까지 다 검증을 해 보면서 이번엔 공교롭게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는 금리라고 하는 변수도 있습니다. 아까 유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유가가 갑자기 전쟁을 지금 잠시 멈추니까 다시 급락을 해가지고 또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처럼 자기가 전쟁하고 싶은 거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유가를 뒤숭숭하게 만드는데 이게 결국은 물가의 어떤 불안을 자극을 만약에 시킨다고 할 경우에는 국채금리가 지금 4.6대예요.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사실 지금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5% 선에 근접하게 될 경우에는 발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번 주간 내내 검증은 우리가 이제 해가는 구간이 될 거고 끝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가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반응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 발표뿐만 아니라 금리와 유가까지 좀 함께 봐야 하는 그런 구간에 있는 시장이고요. 개별 기업들 실적이 이제 속속 공개가 되는데 이제 가장 먼저 문을 여는 게 시게이트잖아요. 뭐 이번 실적이 국내 반도체나 IT 부품주에도 좀 힌트를 줄 수 있을지 좀 어떤 부분 봐야 될까요? 시게이트 하면 이제 HDD 전문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초고용량 그 스토리지 네. 이쪽을 이제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시장에서 AI 쪽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켜보는 숫자이기 때문에 양쪽 그 HDD라든지 초고용량 이제 스토리지 같은 경우 얼마나 더 팔렸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로부터 이 초고용량 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승인을 지금 어떻게 인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 전반이 잘 나온다고 해서 흥분하진 않을 거고요. 못 나오면 충격을 받을 거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줄이면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얘기죠. 네. 네,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 회사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좀 큰 그림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잘 나와도 본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편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도 좀 묵직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창신 메모리 CXMT가 상장 첫날 중국 증시에서 시총 1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요. 이 조달된 자금으로 디램 증설에 나선다고요? 한 100억 달러 근처가 아마 조달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충격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반도체의 노이즈에 되게 예민하다 보니까 야, CXMT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정부를 등에 업고 돈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이 정도 투자하게 되면 금방 따라오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국내에 투자한다 그런 게 얼마였었죠? 2,000조였죠, 2,000조. 네네. 네. 사실은 이제 규모로 보면 큰 게 아니라는 얘기고요.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CXMT가 상장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DUV 장비 얘기가 또 터져 나오면서 기술적인 어떤 진일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더해가지고 중국이라고 하는 배경 자체는 CXMT 물건이 저급품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에 중국의 그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계속 사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지원을 통해 가지고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회사가 자본까지 갖추게 되니까 빨리 올라오겠다. 이제 그걸 우려하고 있는 시선이 더 강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CXMT가 만약에 상장이 됐을 때, 지금 상장이 됐을 때 물량 공급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가지고 있는 쪽에서 급하게 매물을 내놓게 되면 주가가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갖고 있는 손들이 대개 중국 정부라든지 뭐 관련돼 있는 쪽에서 급하게 못 내놓죠. 그리고 또 이 자본주의를 도입을 하긴 했지만은 약간 규제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섣불리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주가 빠질 것 같으니까 너 팔지 마 하고 규제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누가 안 팔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약간 그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전자나 닉스 대비해가지고 고평가받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실제 기술 경쟁력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도 핵심이 되겠네요.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보여지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아직도 HBM에서는 2세대 정도 뒤져 있고 DUV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을 해서 올해 5대를 공급한다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출처가 불확실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실제로
몇 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고 네, 네. 5월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게 가능한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거 자체가 노이즈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정점론 얘기 나오고 CXMT를 경계하고 있는데 옆에서 DUV를 개발했대네. 그러니까 노이즈가 증폭이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노이즈가 좀 증폭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뭐 국내 반도체 업계 실질적인 위험이 바로 될 정도는 아니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인한 걸로는 특별히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 국내 기술주 쪽에서는 뭐 단연 네이버와 엔비디아의 협력 소식이 또 가장 큰 화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엔비디아 대상으로 1조 4,800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젠수랑이 공짜로 삼겹살 먹고 간 건 아니었네요. 어쨌든 네이버에 투자를 해줬다라는 건 의미가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대기업이 됐는데 네. 이후의 문제는 뭐냐면 성장이 정체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안정 위주로, 그러니까 유통 위주로 많이 이제 변화가 됐던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가 이제 평가받던 게 좀 멀티플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네.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일단 AI 팩토리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진출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시켜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분명합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제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소버린 AI에서 어떤 식이든 기여를 해주길 바라고 있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AI를 개발을 했었죠. 정착은 못했지만은 이런 부분 전례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이든 간에 우리나라가 AI의 어떤 자립에 있어가지고 네이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넘어서는 어떤 그 다음 단계의 그림이 나와준다 그러면 네이버는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이제 데이터 센터랑 AI 팩토리를 넘어서 AI 자체 사업 확장으로 좀 연결이 될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이죠.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저것만 가지고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는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엔비디아 지분 참여도 그렇고 자사주 소각도 그렇고 이제 강력한 하방 지지선을 구축한 모습인데 뭐 상향 레벨업 쪽으로 가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실적 지표도 확인돼야 될까요? 뭐 이번에 실적은 아주 서프라이즈하진 않을 것 같지만은 일단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도 주주환원에 적극적이기도 하고 대주주를 가만히 보시면은 기업의 경영관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4대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해진 의장의 지분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업의 어떤 확장이나 성장을 위해서 기꺼이 경영권에 대한 부분도 크게 집착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 왔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모두를 위해서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의 실적 쪽으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기다리던 반도체 양대 산맥. SK하이닉스가 29일이고 삼성전자가 30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 뭐 HBM 수요, 하반기 공급 계획 좀 많은 이슈가 걸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지금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황에 대해서 물론 좋게 얘기를 하겠지만 SK나 하이닉스, 삼성이나 공이 어떤 전망 이런 걸 내놓는지를 보셔야 될 거고 특히 이제 장기 공급 관련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율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성격을 좀 명확하게 해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시장은 신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흥분하진 않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하반기 실적이 급하게 꺾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과의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도 아마 질문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LTA 관련해서도 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LTA 관련해 가지고 말들은 많았는데 이제 그 구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것이 가지게 되는 어떤 구속력 이런 게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 몇 프로 비중을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해 보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추가 상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특별한 기준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시험 기간입니다. 검증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랜다. 그 삼성이나 SK 공인 실적 발표를 넘어서 가지고 하이퍼 스케일러들 실적, 그 다음에 그들의 현금 흐름, 네. 그리고 이제 시장의 어떤 금리, 그러니까 주변 환경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해가면서 갈 거기 때문에 저기서 실적에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금방 변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관전 포인트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수율 회복 신호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몇 년을 지금 계속 우리가 파운드리 집착하다가 네. 시장 점유율이 17% 근처에서 6.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진실성 있게 네. 이번에는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좋아진다는 얘기만 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뭐 가능하다면 네. 매출 규모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주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지.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파운드리 쪽의 밸류는 전혀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다. 네. 이게 반영이 되려면 시장 점유율이 회복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이것의 가능성 여부를 좀 이번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현대차 소식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이제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적 우려가 좀 현재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나요? 당연히 반영됐고요. 이제 목표가 하향이 자꾸 나오는 거는 주가가 빠지면 네. 유지해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120만 원 목표 주가 내세워봤자 지금 주가 40만 원밖에 안 하는데 네. 그럼 3배 그잖아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별 의미가 없는 목표 주가이기 때문에 빠질 때는 시장 영향 때문에 자연스럽게 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수급이 바뀌어야 되고요. 수급이 지금 지나치게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수급을 다 뺏어버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와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이제 하반기에는 신차 출시 이슈 나오고 정상화를 전제로 해서는 실적이 좋아진다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빠지는 요인은 제한될 것이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이슈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업이 되는 네. 그런 모멘텀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주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나온 이제 엔비디아와의 휴머노이드 분야 협력 확대 이야기이신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 말 상장을 얘기를 한다면 그 안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필요하겠죠. 그럼 펀딩을 하게 될 경우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빅테크가 참여를 하느냐, 그리고 하게 된다고 했을 땐 몇 배수로 참여하느냐,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의 가능성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분기 말, 그러니까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가지고 알맥이라고 해서 이제 휴머노이드 트레이닝 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개소가 됐을 경우에 이제 시장의 반응,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대한 어떤 지분 투자 가능성 또는 그 시장과 관련 연계해가지고 밸류업이 될 수 있는 모멘텀 이런 것들이 같이 믹싱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휴머노이드의 가치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될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실적 우려와 미래 성장 기대감이 좀 교차하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이번 주는 기술주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텐데요. 뭐 단순히 실적 숫자가 좋냐 나쁘냐를 넘어서 이 빅테크의 캐펙스 지속 여부, AI 협력의 구체적인 성과가 시장의 주도주를 유지시킬 수 있을지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현아영 캐스터 준비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는 해소가 되어가는 국면에 있지만 중국의 CXMT의 자국 내 상장, 이게 미국 내 반도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8개 종목 기술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8개 종목 가운데 그래도 애플과 테슬라, 마이크론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의 소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중국에서 CXMT가 상장 첫날 472%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상장을 하면서 중국 자국 내에서 시가총액
시가총액 1위까지 단숨에 올라서기도 했고요. 또 인텔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기존에 독점하고 있던 ASML의 노광 장비를 이제 중국 내 업체에서 자체 생산하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기존에 강하던 반도체 업체들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정규장 내에서도 하락했고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2% 가까운 하락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882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마이크론보다 더 큰 하락을 그렸던 종목 오늘 엔비디아였습니다. 5% 가까운 하락을 그렸는데 현재는 그래도 강보합권에 지나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국발 소식과 더해서 또 다른 악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2,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보증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시장은 순환 금융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 GPU에 대한 금액을 보장을 하고서라도 GPU의 판매 수요를 부풀린다라는 의심이 제기가 된 겁니다. 현재는 그래도 강보합권 지나가면서 19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강했던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종목의 순환매가 돌아주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06% 소폭 상승하면서 389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애플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메모리 수요를 이 창신 메모리에서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정규장 내에서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1위를 다시 한번 탈환해내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현재는 0.03% 소폭 빠지면서 336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고요. 또 테슬라는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하는 움직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도이치방크에서 목표 주가 하향 조정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기존의 목표 주가였던 465달러에서 420달러까지 내려가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현재 0.28%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308달러 선의 움직임 형성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에 실적 발표했던 알파벳은 오늘 저가 매수 세일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도 0.22% 추가 상승하면서 327달러 선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ADR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살펴보실 텐데요. SK텔레콤 그리고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불 켜냈습니다. 그렇지만 SK하이닉스의 7%대 낙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시장에서는 상승을 그려내면서 그래도 마감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하락하는 걸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국 내에서 CXMT가 성공적인 상장을 거뒀다 보니까 이 D램 수요가 어떻게 좀 분산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함께 커진 상황입니다. 이 영향 받아가면서 SK하이닉스도 7%대 급락하는 움직임 보였고요. 143달러 선까지 내려간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금융 지주 종목들도 살펴보시면 우리 금융 지주의 3%대 상승이 눈에 띕니다. 67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또 한국전력도 1%대 상승하는 움직임 보여줬고 KT도 1% 가까운 상승을 켜내면서 18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지표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관련 주요 지표들은 오늘 흐름이 아쉽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도 5%대 하락하면서 1020포인트 선에 거래 마무리했고요. 또 EWI 한국 ETF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1%대까지 낙폭 줄여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42% 추가 하락하면서 16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오늘 반도체 단의 하락 속에서 2%대 하락했습니다. 11,5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이었던 거는 WTI 유가 장중에 6%대, 8%대까지 급락하는 움직임 보여줬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하락하는 폭을 그려낸 건데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0.04% 소폭 상승하면서 81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국내 주요 지표들은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지만 그래도 유가 흐름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국제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이 투심을 위축시키면서 반도체 쪽으로는 강한 경계감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한편 애플은 15개월 만에 세계 시총 1위를 탈환하면서 AI 투자의 역설을 보여줬던 하루였네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